마음 쉼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수술대에 누워 아이를 지우려던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한마디입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출장 갔다고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 수술실의 냉기는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받침대에 두 다리를 올린 채 누워 천장에 달린 거대한 수술등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백색 광은 모든 그림자를 삼켜버렸죠. 마치 적나라한 진실이 저의 10년 결혼 생활을 삼켜버린 것처럼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속이 울렁거리며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 고서적 보건 전문가입니다. 평생을 찢어진 종이들을 이어붙이고 사라져가는 선조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을 해왔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제 인생의 산산조각 난 믿음은 다시 붙일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마취과 의사가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호 안경 너머 그의 눈에는 이런 곳, 인생의 사고들을 처리하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고요한 공간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서연 씨,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아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심장 소리도 좋습니다. 정말로 임신 중절을 원하시는 게 맞나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저는 뜨거운 눈물이 눈꺼풀을 비집고 나오지 못하도록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유요. 제 남편. 제 청춘을 바쳐 사랑하고 믿었던 그 남자가 지구 반대편에서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운명의 그 화요일 오후, 침대 위에서 뒹구는 역겨운 사진들과 다른 여자에게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익명의 이메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간이 팠지만 마치 칼날로 제 심장을 베어내듯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선생님. 진행해 주세요. 아이 아빠는 죽었어요. 우리 모자를 배신했으니까요.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기구한 가족 비극 앞에서 내뱉는 무력한 한숨이었죠. 그는 간호사에게 수술 도구를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차가운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무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수술대 가장자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정신을 찢어놓는 고통을 잊기 위해 육체적 고통을 기다리며 손톱이 매트리스 커버를 파고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의대생 시절, 빵 한 조각도 저와 나눠 먹던 그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끝내자. 한숨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먼지처럼 사라질 거야. 하지만 수술 도구가 막 들어 올려지던 바로 그 순간 수술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벽에 부딪혀 끔찍한 소음을 냈습니다. 수술팀 모두가 화들짝 놀라 침입자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무균복도 입지 않은 채 그의 옷은 붉은 흙먼지와 검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시큼한 땀 냄새, 거친 비바람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그를 따라 무균실로 쏟아져 들어와 방금 전에 인공적인 냉기를 몰아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정신을 차려 그를 보려 애썼습니다. 제 심장이 했고 숨이 막힐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분명 제 남편 민준이었지만 그가 출장지에서 보내온 사진 속의 말끔하고 멋진 의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덥수룩한 수염에 완전히 지쳐버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고 기력이 다한 듯 그의 눈은 핏발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끝없이 먼 길을 달려온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술실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수술대에 누워있는 저에게 멈추자 그의 눈빛은 지옥의 불길처럼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민주는 목이 다 쉬어 갈라졌지만 그곳의 모두를 압도하는 힘으로 소리쳤습니다. 멈춰. 누가 당신들 마음대로 이런 짓을 하래. 내가 여기 멀쩡히 서 있는데 누가 감히 내가 아직 아프리카에 출장 중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려. 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수술실은 몇 초간 정지했습니다. 금속 기구가 스테인리스 쟁반 위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아무도 반응하기 전에 민주는 수술대로 달려와 멍하니 서 있던 의사의 손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는 고통과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차가운 수술대에서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의 거친 옷이 제 살칼에 스치며 낯선 먼지 냄새와 뜨거운 열기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품은 고통스러울 만큼 익숙했습니다. 저는 혼란과 분노 속에서 힘없이 버둥거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좀 내려놔. 이 나쁜 놈아, 여긴 왜 돌아온 거야? 민주는 대답 없이 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흙먼지 묻은 그의 손이 마치 제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제 어깨를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들려오는 간호사의 외침을 무시한 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복도 끝에 있는 환자 보호자 휴게실로 데려가더니 발로 문을 거칠게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좁아진 공간 속에서 우리 부부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 마주섰습니다. 민주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자신은 무릎에 손을 짚은 채 힘겹게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를 지금껏 본 적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비웃음 가득한 쓴웃음을 터뜨리며 제 핸드백을 집어들어 휴대폰을 꺼내 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그가 다른 여자에게 담뱃불을 붙여주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둑한 조명에 바해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억눌러왔던 모든 울분을 토해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고. 똑똑히 봐. 당신이 만든 걸작을 보라고. 당신이 그 여자랑 애정행각하는 사진, 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 익명의 이메일이 나한테까지 왔어. 언제까지 연기할 셈이야. 내 꼴이 우스워서 비웃으러 온 거야? 민주는 충격받은 듯 바닥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는 사진 한 장 한 장, 메시지 하나하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고 당혹스러웠던 눈빛은 무섭도록 집중하는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심각한 환자를 마주한 외과 의사의 집중력이었죠.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변명하거나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주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유진이라는 여자에게 담뱃불을 붙여주는 사진을 확대하더니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와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당신은 고서적 보건가잖아. 누구보다 눈썰미가 좋지. 사진 속 이 손이랑 내 손을 자세히 봐봐.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라이터를 쥔 남자의 손은 길고 가늘었고 검지는 노란 조명 아래 매끄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검지를 제 눈앞에 바싹 갖다 댔습니다. 그곳에는 두 번째 손가락 마디를 따라 약이 cm 길이의 하얗고 도드라진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그 흉터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학 시절 해부학 실습 때 생긴 상처였습니다. 날카로운 메스에 깊이 베인 그의 손을 당시 신입생이었던 제가 한 달 내내 매일 소독하고 붕대를 갈아주며 안타까워했었죠. 그 흉터는 가난했지만 진실했던 우리 청춘의 증거이자
오직 저와 그만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봤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진 속 그놈 손가락엔 흉터가 없어. 하지만 내 손, 이 흉터는 당신이 돌봐줘서 아문 거야. 잊었어? 제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그는 호텔 침대 협탁 위에 놓인 시계가 찍힌 사진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울에는 유진의 흐릿한 모습이 비치고 있었죠. 그는 갈색 가죽 줄에 평안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나 출장 가기 전에 흠집 날까봐 당신한테 맡겼잖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맞아, 그 시계. 그가 떠나기 전날 제가 직접 닦아서 벨벳 천에 싸서 집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 서랍 열쇠는 저만 가지고 있었죠. 만약 그가 아프리카에서 그 시계를 차고 있거나 사진 속 호텔 협탁 위에 그 시계가 있다면 지금 집에 있는 건 대체 뭘까요? 더 정확히 말해 이 사진은 어디서 찍힌 걸까요? 민주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흙먼지로 얼룩진 그의 몸에서 전해오는 온기는 안도감과 동시에 낯섦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가져가 익명의 인물이 보낸 사랑의 녹음 파일을 다시 틀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바로 틀지 않고 귀에 대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의 짙은 눈썹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사람처럼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있는 흉터도 사실이고 집에 있는 시계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뭘까요? 설마 제 귀까지 저를 속이는 걸까요? 이 녹음 파일 다시 한번 들어봐. 내용 말고 배경 소리에 집중해봐. 저는 반신반의하며 휴대폰을 받아 귀에 바싹 갖다 댔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을 후벼 파는 달콤한 말들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뒤에 섞인 잡음에 집중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5초마다 한 번씩 틱하는 아주 작은 소리, 마치 오래된 LP판이 튀는 듯한 소리가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대화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투른 편집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문에서 읽어본 적은 있지만 제 가정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딥페이크 기술의 산물이었습니다. 민주는 재킷 주머니에서 낡은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외부의 고무 케이스는 충격으로 닳아 찢어져 있었습니다. 일반 통신이 닿지 않는 오지를 다닐 때 그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었죠. 그는 번호를 누르고 마치 우리를 둘러싼 거짓을 부수려는 듯 단호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스피커폰을 켜고 전화기를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고 길게 이어지는 뚜뚜 소리는 우리 두 사람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맑고 달콤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천사의 목소리라고 착각할 만큼 청아했죠. 여보세요, 민준 선배님, 귀국하셨어요? 왜 연락 한번 안 주셨어요? 마중 나갔을 텐데. 유진이었습니다. 동료 후배의 익숙한 목소리. 저희 집에 밥 먹으러 올 때마다 저를 서연 언니라며 살갑게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남편을 믿고 맡겼던 사람이었죠. 그 목소리에 담긴 가식에 속이 뒤틀리며 다시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메스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 씨, 하나만 묻지. 지난주 화요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 수화기 너머가 아주 짧게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던 우리가 알아챌 수 있을 만큼의 당황스러움으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유진의 목소리는 평온함을 되찾았고 심지어
애교 섞인 투정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선배님, 왜 그러세요? 그날 저 3번 야전 막사에서 당직이었잖아요. 그날 우리 팀이 말라리아 환자 대거 수용했던 거 잊으셨어요? 저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밥도 못 먹었다고요. 민주는 눈까지는 전혀 웃고 있지 않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이크에 바싹 다가가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연기 잘하네. 근데 한 가지 잊은 게 있나 본데. 지난주 화요일 나이지리아 북동부 전역에 5등급 붉은 모래 폭풍이 불었어. 비상 대피령으로 모든 의료진은 24시간 동안 지하 벙커에 대피해야 했지. 3번 야전 막사는 그 전날 밤에 이미 바람에 날아가 버렸고 누구를 진료했다는 거야. 귀신이라도 봤나? 민준의 말은 수화기 너머의 거짓된 자신감에 내리꽂는 치명타와 같았습니다. 공간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해명, 아니 서투른 연극의 붕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해명이나 당황하는 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킥킥거리는 소리였지만 점차 광기 어린 날카로운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소리처럼 팽팽한 분위기를 찢어 놓았습니다. 민준 선배님, 역시 똑똑하시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장깨로는 선배님 눈을 속일 수 없다고. 유진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고 착한 후배가 아니었죠. 이제 그 목소리는 날카롭고 도끼서렸으며 미친 듯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탈을 벗어던지고 질투에 눈먼 악마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내 방에 몰래 들어와서 예비 노트북을 훔치고 내 목소리를 편집해서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내 아내에게 보냈어.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냐고요? 유진은 전화기 스피커를 찢을 듯이 소리쳤습니다. 전 선배님을 15년 동안 사랑했어요. 우리가 함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그날부터 선배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학생이었을 때부터요. 제가 선배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생사를 오가는 수술에서 곁을 지킨 사람이고 이런 오직까지 함께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선배님 눈에는 항상 그 책벌레밖에 없는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책벌레가 그녀가 저를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언니, 언니 하며 살갑게 굴던 그 여자가 그 사교적인 미소 뒤에는 15년 동안이나 키워온 시커먼 질투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울분을 모두 쏟아내려는 듯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 여자가 뭘 알겠어요? 곰팡내 나는 방에 틀어박혀서 낡은 책이나 붙이고 있는 주제에 사람 목숨을 살리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기나 할까요? 선배님의 숭고한 이상을 나눌 수나 있겠어요? 아니요. 그 여자는 그냥 짐이에요. 선배님, 인생의 걸림돌일 뿐이라고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말하도록 제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본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유진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전 다 선배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아이를 지우길 바랐어요. 그 여자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선배님을 떠나길 바랐다고요. 그때가 되면 누가 선배님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알게 되겠죠. 전 다 계산해 놨는데 선배님이 너무 일찍 돌아온 게 아쉬울 뿐이에요. 그 뱃속 아이가 그렇게 소중해요. 아직 형태도 없는 아이 하나 구하겠다고 커리어를 다 버리고 달려올 만큼. 이 말을 듣자 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혐오스러워서였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그녀가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적인 소유욕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작은 생명을 죽이고 한 가정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서린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한 감정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년간 독사를 곁에 두고 키웠다는 사실을,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민주는 유진의 광기 어린 웃음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할 말 다 했나? 당신 사랑 참 숭고하게 들리네. 하지만 사랑에는 거짓말과 범죄가 포함되지 않아. 당신이 아프리카에 나한테서 80km나 떨어져 있으니 내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그녀는 민준의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에 놀랐을 겁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낡은 크림색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가로등 불빛이 텅 빈 병원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3번 야전 막사에 있다고 했지. 당직 서느라 바빴다고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은밀한 위협을 담고 낮게 깔렸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 정문 맞은편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서 있는 사람은 누구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 떨면서 전화기를 들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야? 민준의 질문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공간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창가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3층에서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뭇잎 사이로 작은 인형이 거친 나무 기둥에 몸을 숨긴 채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속에서도 저는 그 익숙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귀국해 아마도 민준과 같은 비행기를 탔거나 며칠 먼저 도착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마치 집요한 유령처럼 바로 우리 발밑에 서 있었습니다. 나를 미행했어.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유진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안타까움과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화기에 대고 듣는 사람의 심장을 찢어 놓을 듯한 목소리로 한자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 당신이 거기 서 있기만 한 게 아니란 거 알아. 당신은 더 역겨운 짓을 했지. 우리 침실 콘센트에 숨겨둔 그 몰래카메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몰래카메라, 제 침실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남편을 그리워하며 익명의 메시지에 고통스러워하며 수많은 밤을 홀로 울었던 그곳에 지옥 같았던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단순히 문자로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힌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어딘가에 앉아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제 고통을 실시간으로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제가 무너지는 것을,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 병적인 집착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탄로 났는지 놀라워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의사지만 서연이의 남편이기도 하니까.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그 쓰레기 같은 이메일에 첨부해서 보낸 내 아내가 침실에서 우는 도찰 사진들을 봤을 때 나는 당신이 단순한 제3자가 아니란 걸 알았어. 당신은 범죄자야. 불법 주거 침입, 몰래카메라 촬영, 협박, 그리고 정신적 학대. 당신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유진.
병원 정문 쪽을 봐. 저는 민준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의 청색과 적색 경광등이 소리 없이 깜빡이며 병원 정문으로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이며 플라타너스 나무 주위로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나무 아래 있던 인형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몸을 돌리자마자 사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나타나 탈출로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멈칫하며 비틀거리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음 창문이 바깥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위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얼굴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서 있는 휴게실 창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그 시선은 제게 깊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서 어떤 후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불타오르는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를 죽이지 못한 것을, 제 남편을 빼앗지 못한 것을,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것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하얀 손목에 채워질 때 그녀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본래 사람을 살리는 메스를 잡아야 할 그 손이 이제는 살인을 계획한 죄로 채워졌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저를 품에 안고 제 시야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자신의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강하고 따뜻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보지 마, 서연아. 끝났어. 인과응 보일 뿐이야.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제 머리카락에 스며들며 유진의 눈빛이 남긴 오싹함을 몰아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그의 옷을 적셨습니다. 저는 유진의 구속에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재능 있고 교육받고 부유하게 태어난 한 사람이 마음속 악마에게 이끌려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이 슬펐습니다. 경찰이 유진을 차에 태웠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광등은 계속 돌며 낡은 병원 벽에 얼룩덜룩한 빛을 비췄습니다.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밤은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민주는 저를 놓아주고 제 차가운 손을 잡고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수사기관에 모든 걸 신고했어. 그녀 노트북에 불법 데이터 침입과 협박에 대한 증거가 가득해. 그녀는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저는 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밑 깊은 다크서클을 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쉬지 않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정교한 음모에 맞서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단지 의사의 칼날이 우리 아이에게 닿기 전에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는 유진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도 싸웠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의 수척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까끌까끌한 수염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배고파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죠. 저는 우리를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평범한 부부의 일상으로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문을 박차고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짓는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배고파. 전복죽이 먹고 싶네. 당신이 자주 사오던 그 집 죽.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다시 핑 돌았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잔에는 여전히 널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제약 그룹을 이끄는 그녀의 아버지 박 회장은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유진을 태운 경찰차가 병원의 무거운 철문 뒤로 사라지자 오싹할 정도로 고요하고
텅 빈 공간이 남았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벽돌 마당을 비추며 흩어지는 구경꾼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휴게실 창틀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기력이 저 차를 따라 빠져나간 것 같았죠. 민주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서 바깥 세상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가리고 방금 일어난 소란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했습니다. 방은 다시 본래의 정적을 되찾았고 에어컨 소리와 민준의 지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준은 저를 낡은 소파에 앉히고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통과 생수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소한 쌀과 파, 후추 향이 코를 찔렀고 굶주림과 긴장으로 수축했던 제 위장을 깨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죽을 그릇에 덜어식힌 다음 제 입가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행동은 10년 전 제가 좁은 자취방에서 아파 누워있을 때와 똑같이 세심하고 다정했습니다. 먹어, 그 집 전복죽이야. 당신 좋아하는 대로 끓여달라고 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죽 그릇을 보고 남편의 수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움푹 팬 눈, 그리고 흙먼지 묻은 옷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옷도 갈아입지 못했고 씻지도 못했고 아마 공항에 내린 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죽을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벌려 죽 한 숟가락을 받아 먹었습니다. 진한 육수의 단맛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의 짠맛과 섞였습니다. 저는 먹으면서 울었고 눈물이 뜨거운 죽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쌓였던 모든 서러움과 두려움, 의심이 터진 독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길 잃은 아이가 가족을 찾은 것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민주는 죽 그릇을 내려놓고 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의 옷에서 나는 시큼한 땀 냄새와 아프리카의 거친 바람 냄새가 이제는 어떤 비싼 향수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민주는 제 머리카락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팔은 마치 제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저를 꽉 조였습니다. 그는 대피 벙커에서 예비 노트북이 사라지고 위치 추적 신호가 한국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조직에 보고하고 긴급 휴가를 신청해 사번의 환승을 거치며 잠도 자지 않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그는 유진이 무슨 짓을 저지를까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 비열한 수법을 믿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것은 우리 아이를 구하지 못할까봐였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강하고 빠르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온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남자는 시간을 다투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제 곁으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식사는 화려하지도 비싼 레스토랑의 진수성찬도 아니었지만 진심과 깊은 부부의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이 때로는 폭풍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서로를 마주보고 손을 잡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함께 먹을 기회가 있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 벨 소리가 울리며 그 짧은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테이블 위에서 반짝이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권위와 도전을 상징하는 듯한 끝자리 번호가 반복되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잘못 걸려온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번호를 힐끗 보더니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을 켜라는 신호로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킨 다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입니다. 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굵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데 익숙한 자의 위압감이 묻어 있었죠. 서연 씨, 나 유진이 아버지 박 회장이요. 날 알겠지. 박 회장이라는 이름은 제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아시아 제약그룹의 회장, 의료기기 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재계에서 잔인하기로, 그리고 자식을 무분별하게 감싸고 돌기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수화기 너머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에 거슬리고 경멸이 가득한 소리였죠. 내 딸이 당신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더군. 지금 구금되어 있다는 건 아는데 당신과 좀 협상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소. 젊은 시절에 사랑 때문에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당신도 여전히 이해하겠지. 그는 자기 딸의 범죄를 마치 유진이 실수로 꽃병 하나를 깬 것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한 생명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려 했던 범죄를 말입니다. 협상이요. 저는 되물으며 얼굴로 피가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협상을 원하시죠? 따님은 불법 주거 침입, 협박, 명예훼손을 저질렀어요. 그런 것들이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지, 서연 씨.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듣자 하니 당신 부부 낡은 아파트에 산다던데 4명이로 된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가 하나 있소. 미사용 새 집이지. 거기에 현금 5억 원, 5분 안에 당신 계좌로 바로 쏴주지. 그 대가로 당신 남편 보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해. 경찰에는 그냥 친구들끼리의 짓궂은 장난, 오해였다고 말하고. 어때? 눈물 몇 방울 값치고는 꽤 괜찮은 거래 아니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억 원과 최고급 아파트. 그 돈이면 평생 낡은 책을 복원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혐오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졸부들 눈에는 명예, 인품, 심지어 제 아이의 목숨까지도 가격을 매겨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모든 죄를 덮을 수 있고 검은 것을 흰 것으로 악당을 순진한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돈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 돈으로 제 입을 막고 당신의 병적인 딸에게 자유를 사주려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전 제 아이를 팔지 않고 제 남편의 명예도 팔지 않아요. 그 더러운 돈은 잘 간수했다가 감옥에 있는 따님 뒷바라지나 하세요.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아마 박 회장은 저 같은 수공업자가 그런 거액을 거절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더니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장난기 어린 웃음이 아닌 노골적인 위협으로 가득 찬 웃음이었습니다. 서연 씨, 배짱 한번 두둑하군. 하지만 명심해. 좋게 말할 때 듣지 않으면 험한 꼴 보게 될 거야. 당신 남편이 의사라고 뭐 대단한 줄 아나?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병원에서 그놈 자리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야. 이 바닥에서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만들 수도 있다고. 똑똑하게 돈이나 받아. 나중에 돈도 사람도 다 잃고 후회하지 말고. 제가 대꾸하기도 전에 민준이 제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메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긴 비행의 피로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는 스피커폰 볼륨을 더 키웠고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의 오만함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님, 제가 따님을 고작 사소한 괴롭힘 정도로만 고소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너 민준이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야? 민준은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그 차가운 미소에 옆에 서 있던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협박은 다른 사람한테나 하시고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자원봉사나 하러 간 줄 아십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진료 외에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하나 했거든요. 박 회장님의 아시아 제약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 불량의약품 수톤을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가난한 나라들의 밀수해서 탈세와 돈 세탁을 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습니다. 수화기 넘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고 가빠졌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마치 상대에 관해 못을 박듯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따님 유진 씨 말입니다. 그녀는 제 노트북을 훔쳐서 가짜 외도 증거를 만들려고 했겠죠. 하지만 자기가 집에 시한폭탄을 들고 온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 노트북 안에 회장님과 현지 부패한 보건 관리들과의 더러운 거래 기록, 사망 진단서 파일이 전부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 노트북에 추적 프로그램을 심어놨다는 겁니다. 저는 놀라움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온화하고 헌신적인 의사의 모습 뒤에 민주는 악과 싸우는 조용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정의를, 그리고 박 회장 부녀 같은 자들에게 핏발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환자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너, 거짓말 마. 어디서 피 같은 소리야.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자신감은 사라지고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진 듯 했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따님 컴퓨터를 켜보시면 알겠죠. 민준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판결문처럼 단호했습니다. 그 노트북이 따님 자택 와이파이에 연결되는 순간 자동으로 데이터 동기화 모드가 활성화되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제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폴과 한국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서버로 바로 전송되도록 말입니다. 박 회장님, 이제 더 이상 협상이나 협박할 기회는 없습니다. 게임은 끝났으니까요.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통화가 끊긴 줄 착각할 만큼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친 숨소리와 누군가 당황해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듯한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수화기 너머의 남자를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 침묵이 천마디 위협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박 회장은 이제 자신이 더러운 수법으로 쌓아 올린 제국의 붕괴 직전에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듯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저와 박 회장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짧게 설명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나이지리아 난민촌 아이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아이들이 고열로 경련을 일으키는데 봉사단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기는커녕 더 심해졌어. 그때부터 의심했지. 몰래 약 샘플을 가져다 검사해봤더니 전부 색소를 섞은 밀가루거나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약을 재포장한 것들이었어. 전부 아시아 제약 상표를 달고 있었고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민준이 보내준 사진 속에서 보았던 까맣고 동그란 눈을 가진 그 무고한 아이들이 탐욕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에 유진이 민준에게 접근한 것은 병적인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그를 감시하라는 임무를 받았던 겁니다. 그녀는 민준이 이 끔찍한 비밀을 밝혀낼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녀가 노트북을 훔쳐 외도 증거를 조작하고 저에게 낙태를 강요하려 했던 것은 사실 일석이조의 계략이었습니다. 질투심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민준의 주의를 돌려 아프리카를 떠나게 하고 조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겁니다. 박 회장님,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민준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그 노트북에는 제가 특수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해 놨습니다. 유진 씨는
제 비밀을 훔쳤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범죄 증거를 경찰에 직접 갖다 바친 셈입니다. 지금쯤 회장님 댁 초인종이 울리고 있겠군요. 민준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전화기 스피커 너머로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멀리서부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 가사 도우미의 겁에 질린 비명 소리. 회장님, 경찰이에요. 경찰이 엄청 많이 왔어요. 집을 다 포위했어요. 그 뒤로 물건이 깨지는 소리, 다급한 발소리,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외치는 수사관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긴급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민준, 내가 날 죽이는구나. 이 개자식. 박 회장이 절망 속에서 외쳤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는 붕괴의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끝났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던졌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통쾌함이나 기쁨 대신 피로와 안타까움이 섞인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제약 그룹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소식은 독한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 병원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휴게실을 지나가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수군거림과 안타까운 시선들은 이미 답답했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여전히 민준의 차가운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이 동료의 아버지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는 잔혹한 현실을 소화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때로 악 그 자체보다 더 잔인하니까요. 갑자기 복도 밖에서 혼란스러운 발소리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와 제 심장을 조였습니다.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고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의 젊은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 선생님, 큰일 났어요. 유진 씨가 임시보호실에서. 민준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간호사를 꿰뚫었습니다. 유진 씨가 왜? 침착하게 말해봐요. 간호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계단 쪽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체포됐다는 소식이었나 봐요. 끔찍하게 소리 지르더니 갑자기 방 밖으로 뛰쳐나가서 3층 난간 위로 올라갔어요. 간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주는 화살처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불길한 예감에 다리가 풀렸지만 황급히 그를 따라 달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가운 흰색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발소리가 마치 심장을 때리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3층 발코니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저는 인파를 비집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역겨운 느낌이 치밀어 올라 목을 졸랐습니다. 치료 병동 뒤뜰의 벽돌 바닥 위 작은 인형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는 이제 검붉은 얼룩으로 뒤덮인 채 어둠의 웅덩이 속에서 부러진 나비 날개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야망과 죄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해방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는 가족의 몰락, 사랑하는 사람의 외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양심의 심판을 마주할 수 없었던 겁니다. 민주는 제 옆에 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철제 난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그의 손은 죽음의 신에게서
생명을 빼앗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스스로 생을 놓아버린 한 생명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유진은 병적인 짝사랑과 그녀 가문의 어두운 비밀을 모두 저 세상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증오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탐욕과 맹목적인 집착으로 스스로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덧없는 인생에 대한 깊은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사건 현장은 곧 눈에 띄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으로 통제되었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에 경광등이 병원 마당 한 구석을 붉게 물들이며 기이하고 비극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민주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폴리스 라인을 통과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유진은 하얀 천으로 덮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 천은 속세의 고통을 가려주고 있었죠. 밤바람이 불자 천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방금 떠난 영혼이 미련이 남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 회장 부녀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모자를 벗고 심각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민준에게 휴대폰 하나를 건넸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여전히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희생자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했습니다. 메모장에 메시지를 작성 중이었는데 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인 것 같군요. 민주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깨진 화면 위에 희미한 글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과의 말도 후회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 먼저 갈게. 내가 졌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 여자한테 진 게 아니야. 난 단지 시간에 졌을 뿐이야. 다음 생엔 내가 더 먼저 와서 선배님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할 거야. 민준 선배님은 영원히 내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망상 속에서 살았고 자신이 만들어낸 뒤틀린 사랑에 집착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랑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것은 독약이 됩니다. 마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중독시키는 독약. 그녀는 비난받아 마땅했지만 또한 불쌍했습니다. 그녀는 미모, 돈, 지위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한숨이었죠. 그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형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 절차는 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동료였으니까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손은 영혼의 병 앞에서 무력한 의사의 깊은 슬픔을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소란과 예견된 죽음을 뒤로하고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악당 가족의 비극적인 결말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회사는 무너지고 한 명은 감옥에 가고 다른 한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겨진 우리에게 남긴 마음의 상처는 아마 오랫동안 아물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드리워진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그가 한없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는 사람을 구하는 영웅이었지만 오늘 그는 생존자의 죄책감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태운 택시는 한적한 밤거리를 헤치며 달렸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통해 들어와 민준의 지친 얼굴 위로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을 침묵이 감쌌지만 이전과 같은 의심의 답답함이 아닌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두 사람의 공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소독약과 길 위에 먼지가 섞인 그의 익숙한 향기를 맡으며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마치 치열한 전쟁에서 막 돌아온 군인 같았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영혼은 깨끗이 씻겨 나간 듯했죠. 집에 돌아오자
우리의 작은 아파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보금자리, 바깥의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요새였습니다. 민주는 낡은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지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을 열고 평안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갈색 가죽 시계를 꺼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벨벳 천과 함께 그것을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노란 조명 아래 저는 유리 표면의 먼지, 가죽 줄의 주름 하나하나를 꼼꼼히 닦았습니다. 남편의 무죄를 증명해 준 이 시계. 제가 보물처럼 아끼고 간직했던 이 물건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뜨고 제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이 평범한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려는 듯 조용히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다 닦은 후 저는 시계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의 왼쪽 손목, 혈관이 힘차게 뛰고 있는 그곳의 시계를 부드럽게 채워주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꼭 껴안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미안해,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 혼자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떨렸습니다. 약속할게. 이제부터 다시는 이 시계를 풀지 않을 거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당신의 믿음을 곁에 지니듯 이걸 차고 다닐게. 저는 그의 등을 감싸 안고 감동으로 떨리는 그의 넓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믿어요, 당신을.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고 아이가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우리는 익숙한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고 규칙적인 숨소리와 서로의 체온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의 손, 못생겼지만 믿음직스러운 흉터가 있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신 것, 끔찍한 악몽 뒤에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깊이 잠든 민준의 얼굴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누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잠 끝에 그의 눈과 주름이 조금은 펴진 듯 했습니다. 그가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깼습니다. 저를 보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대생 시절에 그 순박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저는 낯선 결심, 거대한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빵과 계란 프라이로 차린 늦은 아침 식사 중에 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깊이 생각해 봤는데 내일 본부에 가서 국제의료단체 탈퇴 신청서를 낼 생각이야. 그리고 지금 다니는 병원에도 사직서를 낼 거야. 저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빵을 접시에 떨어뜨렸습니다. 사직, 단체 탈퇴, 그것은 그의 평생의 꿈이었고 지난 10년간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추구해온 이상이었습니다. 왜요? 농담하는 거죠? 당신의 모든 것이잖아요. 저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기쁜 것은 그가 집에 우리 모자 곁에서 안전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걱정스러운 것은 그가 후회할까봐 머나먼 땅과 숭고한 사명을 그리워할까 봐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농담 아니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큰 교훈을 얻었어. 나는 세상 사람들을 구하러 다니느라, 먼 곳에서 영웅 행세를 하느라 정작 내 작은 세상을 잃을 뻔했어. 영웅 노릇은 이제 충분히 했어. 서연아, 이제는 그냥 평범한 남편, 우리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어. 그는 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온갖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생명이 있는 곳을 후회하지 않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내 유일한 후회는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혼자 뒀다는 거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일하거나 의대에서 강의를 할 생각이야. 매일 저녁 당신이 해준 밥을 먹고 싶고 주말엔 당신과 산책하고 싶고 내 손으로 우리 아이를 맞이하고 싶어. 당신과 아이. 그게 세상에 어떤 명예보다 중요해. 그 말을 듣자 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평온함의 가치를 알 만큼 충분한 폭풍우를 겪었습니다. 그가 멈추기로 선택한 것은 비겁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낯선 나라의 홍수나 전염병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마조마해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제 남편. 그가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의 끔찍한 밤이 지난 지 일주일. 우리 부부의 삶은 평온한 리듬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민주는 공식적으로 국제 프로젝트에서 탈퇴 신청을 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텅 비어 있던 우리의 작은 집은 이제 항상 따뜻한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트에 가서 아주 작은 신생아 옷과 솜처럼 부드러운 손싸개, 발싸개를 골랐습니다. 민주는 작은 옷을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랫동안 놓쳐왔던 소박한 행복으로 반짝였습니다. 그가 서투르게 기저귀 접는 법을 배우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모든 폭풍우가 문 뒤로 정말 물러간 것 같았죠. 하지만 10년의 청춘을 함께 보낸 아내의 직감은 제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협적인 문자나 조작된 사진처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디테일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눈에 띄게 말라갔습니다. 제가 매일 닭을 고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해 먹였지만 그의 피부는 검게 변해갔습니다. 사막의 바람이 만든 건강한 구릿빛이 아니라 생기 없는 누런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걱정시킨 것은 그의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한밤중이나 이른 새벽에 화장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샤워기에서 물이 세차게 쏟아지고 변기물 내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지만 가슴 속에서 억누르는 콜로기는 기침 소리를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조심스럽게 침대로 돌아왔을 때 제가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를 껴안으며 잠결인 척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또 기침했어요? 민주는 깜짝 놀라 급히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애써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가 봐. 아직 폐가 집의 습한 공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어서 자. 걱정하지 말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조금 더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차 적응이나 날씨 알레르기의 가벼운 후유증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종합 비타민이라며 상표 없는 약을 몰래 삼키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 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평온함은 왜 이렇게 위태로울까요?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호수처럼 아름답지만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 호르몬 때문에 너무 예민해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막 피어난 이 행복이 또다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으스러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임신 16주 정기 검진일이었습니다. 민주는 새로 일을 시작한 개인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당직이 생겨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병원은 사람들로 붐볐고 소독약 냄새와 신생아들의 분유 냄새가 뒤섞여 답답하면서도 생명력 넘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기 의자에 앉아 봉긋 솟아오른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기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저를 진료해준 의사는 민준과 대학 동기이자 현재 산부인과 부과장인 성훈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후 아기의 모든 수치가 좋다고 알려준 뒤 성훈은 평소처럼 저를 바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닦고 또 닦았습니다. 난처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그의 습관이었죠.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우표가 붙어 있지 않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에는 차가운 인쇄체로 서연에게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아침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낯선 사람이 이걸 과 접수처에 맡기고 갔어. 꼭 내 손에 직접 전해주라고 하더구나. 네가 충격받을까봐 주지 않으려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너도 알 권리가 있는 것 같아서. 성우는 망설이며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보며 등골을 타고 정수리까지 올라오는 익숙한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또 익명의 편지, 과거의 유령이 아직 저를 놓아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고 얇은 갈색 종이를 찢었습니다. 안에는 외설적인 사진도 녹음 파일이 담긴 USB도 없었습니다. 오직 황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의료 검사 결과지와 그 위에 단단히 고정된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뿐이었습니다. 저는 포스트잇을 먼저 읽었습니다. 증오와 악의로 가득 찬 휘갈겨 쓴 글씨였습니다. 네가 이긴 것 같아? 넌 그냥 영혼 없는 시체 하나를 차지했을 뿐이야. 그놈은 곧 죽어. 마지막 남은 날들이나 실컷 즐기라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서명도 신원도 없었지만 이 원망 가득한 말투는 제 가정을 파괴하려 했던 자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아래의 검사 결과지를 넘겼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지만 붉은 펜으로 강조된 몇몇 단어들이 제 시야에 박히며 심장이 배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는 얇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 같아서 제 마음속에 막 싹튼 희망을 짓뭉갰습니다. 그것은 열대병 협진 결과라고 적힌 진료기록 사본이었습니다. 환자 이름 황민준, 32세, 진단, 주혈흡충증, 간흡충, 말기, 합병증, 간경변, 복수, 3급 급성 간부전, 예후불량. 저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10년간 민준의 아내로 살며 그가 들려주는 직업 이야기, 그의 서재에 있는 의학 서적들을 읽으며 이 용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혈흡충, 아프리카 물가에 서식하는 기생충, 혈액 속의 조용한 살인자, 피부를 통해 침투해 간으로 이동하고 알을 낳으며 장기를 서서히 그러나 잔혹하게 파괴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말기, 간경변, 복수, 그 단어들은 서둘러 내려진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저는 성훈을 쳐다보았습니다. 눈물은 어느새 시야를 흐리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뒤틀렸습니다. 성훈아, 이거 진짜야? 민준 씨가 정말 아픈 거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지? 성훈은 한숨을 쉬었고 그의 얼굴은 안타까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나도 이 서류를 보고 처음 알았어. 주혈흡충증은 한국에선 드문 열대병이지만 민준이처럼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한 사람에겐 위험이 크지. 초기 증상은 보통 아주 모호해. 마른 기침, 미열, 체중 감소 같은 것들. 민준이는 전문이니까 자기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야. 너한테 숨겼다면 이유는 단 하나겠지. 성우는 말을 흐렸지만 저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민준은 제가 걱정할까봐 뱃속의 아이에게
영향을 줄까봐 저에게 숨긴 겁니다. 그는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려 한 겁니다. 화장실에서의 찢어질 듯한 기침, 상표 없는 약들, 급격한 체중 감소, 그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비극적인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음모의 소나귀에서 막 벗어난 제 남편이 이제는 자기 몸속에서 자라난 죽음의 신과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늘은 우리에게 이토록 잔인할까요? 죽음의 문턱을 하나 넘으니 또 다른 죽음의 문턱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이 옷을 접으며 웃던 민준의 미소를,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자는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의 환상이었을까요? 손에 든 검사 결과지가 눈물로 번졌습니다. 예후불량이라는 붉은 글씨가 피처럼 제 심장을 베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날카롭고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민준이 들려주던 아프리카 시절 이야기, 그가 매일 마시던 생수병, 그를 바라보던 유진의 아기의 찬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유진은 죽었지만 그녀의 증오는 여전히 살아남아 우리 삶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종이, 이 익명의 편지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온 날, 제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맞춰 보내졌습니다. 보낸 사람은 무엇을 원할까요? 제가 충격으로 쓰러져 유산하기를,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이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보기를. 이것은 분명 유진이나 그녀 가족의 잔당이 남긴 마지막 일격, 잔인한 유언일 겁니다. 그들은 유진이 그를 가질 수 없었다면 저 역시 온전한 남편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를 영혼 없는 시체로, 갓 태어난 아이를 둔 저를 과부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검사 결과지를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육체적 고통 덕분에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지금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민준이 정말 아프다면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또 다른 사기극, 비열한 심리전이라면 적은 민준의 건강이라는 제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의학에 대한 제 무지를 이용해 저를 조종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며 고서적 보건가로서의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 직업은 세심함과 냉철한 판단력을 요구하니까요. 저는 민준이 수술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저를 구해주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얼마나 강하고 결단력 있었나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저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준의 몸에 정말 병이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조작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성훈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이제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성훈아, 부탁 하나만 할게. 이건 내 남편의 목숨이 걸린 일이야. 이 사실은 절대 비밀로 해줘. 민준 씨에게 내가 이 편지를 받았다는 거 말하지 마. 내가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나는 그녀 가족과 관련된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은 가장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사가 필요해. 성우는 제 태도의 빠른 변화에 놀라면서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어떻게 할 생각인데? 오늘 밤에 어떻게든 민준 씨의 혈액이나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할 거야. 내일 아침에 가져와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로 보내달라고 부탁할게. 이건 내 손으로 직접 하고 싶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유령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이 싸움은 내가 주도할 거야.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든 채 저는 마치 핀이 뽑힌 수류탄을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터져서 남은 평화를 날려버릴지 모르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민준에게 바로 전화해서 울고불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붙잡고 온갖 검사를 받게 해서 이 종이가 거짓임을, 조작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날카로운 두려움이 제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전화는 그가 애써 버티고 있는 강인함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어둠 속에 숨은 자들이 꾸민 또 다른 잔혹한 심리전이라면 저는 박 회장의 깊은 눈빛과 병원 마당으로 몸을 던지기 전 유진의 광기 어린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증오는 여전히 남아 독사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치명적인 약점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민준의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공황에 빠지고 무너지고 사랑하는 남편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출처불명의 이 종이를 바로 믿어버린다면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는 셈이 아닐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민주는 억울한 칼날로부터 저와 아이를 구하기 위해 수술실 문을 박차고 들어올 만큼 강했습니다. 그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제약 그룹과 홀로 싸웠습니다. 이제 그가 가장 약해졌을 때, 질병 혹은 질병에 대한 소문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저는 더 이상 그의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너져서도 안 되고 두려움의 이성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복원했던 낡고 찢어진 고서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들을 살리려면 장인의 손은 떨려서는 안 됩니다. 성급해서도 안 되죠. 원본을 찾기 위해 종이 한 겹 한 겹, 얼룩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벗겨내야 합니다. 지금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거짓의 껍질을 벗겨내고 남편의 건강에 대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검사 결과지를 펴서 깔끔하게 접어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병원복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이 구해주기만을 기다리며 우는 연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이자 올곧은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싸울 것입니다. 만약 민준이 정말 아프다면 저는 마지막 숨까지 그와 함께 치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그의 생사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면 저는 그 자를 빗속으로 끌어내 유진이 겪었던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성운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역시 친구 걱정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표정으로 들어서자 성운은 조금 놀라며 따뜻한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마시지 않고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성운아, 부탁 하나만 할게. 이 검사 결과지와 익명편지에 대한 건 절대 민준 씨에게 말하면 안 돼. 단 한마디도 내가 이걸 받았다는 걸 그 사람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아. 성운은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숨길 생각이야. 이렇게 위급한데 숨기면 더 위험해. 민준이도 알아야 빨리 치료를 받지. 서연아, 알아.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난 이 종이를 믿지 않아. 익명으로 온 데다 병원 직인도 없는 그냥 사본일 뿐이야. 유진이네 잔당의 복수극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지금 이 종이를 민준 씨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무너질 거야. 혹은 거짓이라면 또 다른 복수극에 휘말리게 되겠지. 내가 먼저 흑백을 가리고 싶어. 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의학에서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낳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그의 귀에 대고 제가 방금 세운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에게 전화 좀 해줘. 병원에서 퇴사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건강기록 보충이 필요하다고. 내일 오전에 와서 혈액이랑 모발 샘플을 채취하라고 해줘. 하지만 여기서 검사하지는 마. 난 이제 여기 시스템을 못 믿겠어. 박 회장이 심어놓은 끈아풀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니까 몰래 그 샘플을 나한테 줘. 내가 직접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에 가져가서 최고 권위자 교수님께 검사를 의뢰할 거야.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결과를 원해. 성우는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그는 연약해 보이는 이 여자가 이런 위기 속에서 이토록 침착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지금 바로 민준이한테 전화할게. 너는 집에 가서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해. 의심하게 만들지 마. 그 녀석 눈치 엄청 빠르니까. 저는 성훈에게 인사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녁 햇살은 옅어졌고 쌀쌀한 바람에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배에 손을 얹고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우리 같이 힘내자. 아빠는 엄마가 필요해. 엄마는 약해지면 안 돼. 저는 택시를 타고 시장에 들러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오늘 밤 저는 아주 맛있는 저녁을 차릴 겁니다. 저 자신과 제 세상 전부를 짊어지고 있는 그 남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믿음과 사랑의 저녁 식사를.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을 잠식하기 전에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듯 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신선한 돼지갈비를 골라 깨끗이 씻고 끓는 물에 데친 후 양념에 정성껏 재웠습니다. 돼지갈비 탕수육은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먹을 때마다 5성급 레스토랑보다 맛있다며 칭찬하곤 했죠. 팬 위에서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마늘과 파가 노릇하게 볶아지는 향, 식초의 새콤함과 설탕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애써 만들어낸 따뜻하고 거짓된 분위기였죠. 저녁 7시 익숙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앞치마에 손을 닦고 할 수 있는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민주는 지친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해지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냄새 좋다. 아내가 뭘 만들었길래 이렇게 맛있지? 그는 배고픈 아이처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받아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요. 얼른 씻고 와서 따뜻할 때 먹어요. 저녁 식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는 제게 가장 살코기가 많은 갈비를 덜어주며 아이를 위해 많이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도 그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더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삼킬 때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고 젓가락을 쥔 손이 가끔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만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간 부위에 은근한 통증이 그를 괴롭히고 있겠지만 그는 그것을 억누르며 진료실에서의 재미있는 이야기, 새로운 환자들, 유머러스한 동료들 이야기로 덮으려 애썼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하는 것을 보니 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요? 언제까지 저를 속일 셈일까요? 육체적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혼자 감당하려는 걸까요?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그를 껴안고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다 안다고 그만 연기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밥을 먹고 그의 이야기에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오늘 아기가 엄청 세게 차던데요. 아빠가 만든 갈비찜 냄새를 맡았나 봐요.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두 모자 업어주려면 많이 먹어서 힘내야겠네. 그의 농담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한 여자의 성숙함이란 비단옷 속에서 보호받을 때가 아니라 눈물을 속으로 삼킬 줄 알고 자신의 부드러움으로 위태로운 남자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줄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제게 인내의 식사였습니다. 기생충 연구소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3일은 3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은 조금씩 커져가며 집 기둥을 갉아먹는 흰개미처럼 제 마음을 파먹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출근했고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그가 점점 더 생각에 잠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자료를 연구한다고 했지만 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오싹할 정도로 외롭고 차가웠습니다. 민준이 없는 동안 저는 마치 도둑처럼 그의 개인 컴퓨터를 몰래 열었습니다. 그가 모든 비밀번호를 저에게 맡길 만큼 신뢰했던 컴퓨터였죠. 저는 외도의 증거가 아닌 절망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웹 검색 기록을 뒤졌습니다. 주혈흡충 말기 증상, 간경변 환자 생존 기간, 장기 기증 절차 같은 키워드를 보고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익명의 편지를 받기 전부터 자신의 병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메일 임시 보관함에서 보내지 않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단 2글자, 유서. 작성일은 일주일 전. 우리가 아기용품을 사러 다녀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목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에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아이 곁에 없는 거겠지. 미안해. 내 몸이 심각하게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알아. 병원에 가기가 두려웠어. 우리의 행복이 막 시작되려는 이때 사형 선고를 마주하는 게 무서웠어. 저는 키보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가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이 비겁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진실이 제 입가에 미소를, 우리가 막 다시 일궈낸 온전한 가정에 대한 희망을 앗아갈까봐 두려워서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차라리 의심과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제가 너무 일찍 상실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발견은 저를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는 동시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민주는 정식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증상과 인터넷 정보로 자가 진단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익명의 검사 결과지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만약 민준이 한국의 어느 곳에서도 주혈흡충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적이 그토록 상세한 진료 기록을 손에 넣었을까요? 그의 외부 증상만 보고 조작한 걸까요? 아니면 그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검색 기록과 그의 두려움을 읽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꾸민 걸까요? 이 의문은 무너져 내리던 제 정신을 일으켜 세우는 강심제와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운이 가져다 줄 정확한 결과를. 이제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그가 미완의 유서를 계속 쓰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회사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손에는 미친 듯이 울리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박성훈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내내 제가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했던 이름. 저는 심호흡을 하며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킨 다음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나는 좁은 공간이 숨 막히게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제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덮어버릴까봐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단어 하나라도 놓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여보세요, 성훈아. 나 서연이야. 제 목소리는 갈라져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졌고 제 속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그러다 성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동과 안도감을 숨기지 못한 목소리였죠. 서연아, 결과 나왔어. 침착하게 들어. 음성이야. 민준이는 주혈흡충증 간흡충에 대해 완전히 음성이야. 충난도 없고 기생충으로 인한 특이 손상도 없어. 그 편지는 완전히 조작된 거였어. 저는 문을 따라 미끄러지듯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음성. 제 남편은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검사 결과지에 적힌 것처럼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며칠간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돌덩이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너무나 가벼워져서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며 저를 구름 위에서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어, 서연아. 주혈흡충은 아니지만 독성물질 검사 결과 민준이 간 수치가 정상인의 5배나 될 정도로 아주 높아.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건 혈액에서 중금속, 구체적으로 낙과 비소가 검출됐다는 거야. 당장 생명이 위독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미 만성 중독 초기 단계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중금속 중독이요? 그럴 리가요. 그 사람 음식 엄청 조심하는데. 내 생각엔 민준이가 저쪽에서 장기간 사용한 물이나 음식이 오염되었거나 더 나쁘게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서히 독살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성훈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분석했습니다. 이게 민준이가 자주 마른 기침을 하고 체중이 줄고 피곤해했던 이유를 설명해줘. 주혈흡충처럼 바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발견해서 해독하지 않으면 간과 신장을 조용히 파괴할 거야. 그 가짜 검사 결과지를 만든 놈은 민준이의 실제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를 겁주려고 강경변 이야기를 꾸며낸 게 틀림없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은 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정말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적이 정신적 위협에서 그치지 않고 가장 교활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실제로 손을 썼다는 것입니다. 독살. 그들은 건강하고 강인했던 제 남편을 원인 모를 병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폐인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수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의 생존 본능을 얕보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저를 공격하려 했던 그 가짜 검사 결과지가 오히려 남편의 진짜 병을 찾아내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오빠? 이 병 고칠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고칠 수 있어. 서연아, 걱정 마. 성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발견한 건 정말 다행이야. 민준이가 입원해서 적극적으로 해독 치료를 받고 휴식과 깨끗한 식단을 병행하면 6개월 정도면 간이 회복될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독의 원인을 차단하는 거지. 민준이한테는 가짜 서류 얘기는 일단 하지 마. 그냥 간 수치가 높아서 검사 받으러 가자고 해. 그래야 안심하고 치료받을 테니까.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거울 속의 저를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살 것이고 저는 다시는 누구도 그를 건드리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회사를 나와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길모퉁이의 한적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모든 사건을 정리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주는 주혈흡충증이 아니지만 만성 중독 상태입니다. 익명의 편지를 보낸 자는
그의 간 수치가 높다는 것을, 그가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점을 이용해 저를 무너뜨리려 한 겁니다. 그 자는 아프리카 의료팀의 내부 의료 기록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거나 민준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유진은 죽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박 회장은 구금되어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니 감옥 안에서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악의 제국의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부부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기밀 정보에 접근할 능력이 있는 자. 제 머릿속에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지훈. 유진의 충실한 조수. 그는 단순한 조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료팀 간호사들의 소문에 따르면 그는 유진의 비밀 연인이자 그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진이 죽었을 때 그도 민준과 같은 시기에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바로 받지는 않았죠. 저는 유진의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부부가 조문하러 왔을 때 그의 눈빛은 원망으로 가득 차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제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의료팀 인사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지훈은 물류 지원과 팀원들의 정기 건강검진 기록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월간 혈액 검사 결과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오염된 수원지 때문이든 아니면 자신이 몰래 독을 탔기 때문이든 민준의 간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죽자 그는 복수를 원했던 겁니다. 그가 유진을 잃었듯이 저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맛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긴 것 같아. 넌 그냥 영혼 없는 시체 하나를 차지했을 뿐이야. 익명 편지의 문구가 제 머릿속에 울렸고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자의 복수 심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민준을 총이나 사고로 바로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가벼운 처벌이니까요. 그는 우리의 정신을 고문하고 제가 매일 공포와 절망 속에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저를 얕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몇 장의 종이 조각에 쉽게 휘둘리는 연약한 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자가 막다른 길에 몰리면 누구보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저는 제약그룹 소송 건으로 민준을 돕고 있는 가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서연입니다. 제 남편의 안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새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경찰과 함께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희를 독살하고 정신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음속이 폭풍우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최대한 평온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멍했고 가끔씩 오른쪽 갈비뼈 아래를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그런 그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익명의 편지나 독살 의혹에 대해 아직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약해져 있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이 사실까지 알게 되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그를 치료받게 할 겁니다. 민준 씨. 저는 그의 옆에 앉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산부인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가벼운 빈혈기가 있대요. 너무 걱정돼요. 내일 저랑 같이 X국제병원에 다시 가줄 수 있어요? 우리 부부 둘 다 종합 검진 받고 싶어요. 곧 출산인데 아빠도 건강해야 우리 둘을 돌보죠.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난
괜찮은데 굳이 비싼 검사를 가요? 네. 아빠를 위한 산전 검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미 최고급 검진 패키지로 예약하고 돈도 다 냈어요. 안 가면 돈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당신 너무 마른 것 같아서 속상해요. 제가 안심할 수 있게 같이 가줘요. 네? 저의 끈질긴 설득에 민주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가 그 병원 간담최외과 과장님과 이미 몰래 연락했고 성운이 보내준 독자적인 검사 결과를 전달했으며 특별 해독 치료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병원에서 의사가 이번에는 진짜 병원 결과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어떤 불치병도 없습니다. 남편분께서는 대사장애와 가벼운 독소 축적으로 인한 간 수치 상승일 뿐입니다. 이 상태는 해독요법과 충분한 휴식으로 완치 가능합니다. 간 기능은 회복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악성세포 없음, 주혈흡충 없음이라는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선생님, 제가 암이나 말기 강경변이 아니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의사는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말기 간경변이라고 하던가요? 간이 조금 피곤해졌을 뿐입니다. 이 처방대로 안심하고 치료받으시면 한 달 뒤에는 마라톤도 뛰실 수 있습니다. 민주는 저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진료실 한가운데서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 강인했던 남자가 가장 소중한 장난감을 되찾은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고 조용히 떠날 준비를 했으며 유서까지 썼습니다. 이제 그 짐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였고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거봐요. 당신은 아주 오래 우리 모자 곁에서 살 거라고 했잖아요. 누구도 당신을 데려갈 수 없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하며 김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지훈의 아파트로 이동 중입니다. 제공해 주신 증거가 매우 확실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지훈이 명예훼손, 살인 협박, 유해화학물질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그날 오후에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그의 허름한 오피스텔을 덮쳤을 때 조작된 진료 기록 더미, 우리 부부의 이름이 적힌 저주 인형, 그리고 복수 계획을 상세히 기록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귀국 후 민준을 서서히 쇠약하게 만들 의도로 아프리카에서의 마지막 한 달 동안 민준의 개인 물통에 소량의 비소를 몰래 넣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유진이 혹은 유진의 영혼이 민준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기를 바랐던 겁니다. 소식을 들은 민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악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료라 부르며 한솥밥을 먹고 한 공간에서 잠들었던 사람들이 맹목적인 사랑 하나 때문에 서로를 죽이려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언제부터 알았어? 우리 부부가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볼 때 민준이 물었습니다. 가짜 검사 결과지를 받았을 때부터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쉽게 나를 떠날 리 없다고 믿었어요. 성운 오빠한테 부탁해서 당신 머리카락으로 다시 검사했고 당신 이메일에 있던 인사 명단을 보고 그 사람을 찾아냈어요. 민주는 존경과 감사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종이와 풀로 거칠어진 제 손가락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내 아내가 언제부터 온화한 책 복원가에서 이렇게 유능한 탐정이 됐지? 당신한테 두 번째 목숨을 빚졌네.
탐정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냥 제 보금자리를 지키고 싶은 아내이자 엄마일 뿐이에요. 막다른 길에 몰리면 고양이도 호랑이가 될 수 있는 법이죠. 우리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폭풍의 마지막 먹구름은 사라지고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아기는 죗값을 치렀고 병은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이의 믿음이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민주는 이번 치료가 끝나면 출산을 기다리며 요양할 수 있도록 저를 외가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시의 먼지와 세상의 시비를 떠나서 우리는 진정으로 평온한 날들을 보낼 것입니다. 저는 제 배를 내려다보며 아이의 부드러운 태동을 느꼈습니다. 아가, 봤지? 엄마 아빠가 이겼어. 이 세상에 오는 걸 환영해. 때로는 잔인하지만 언제나 사랑이 길을 비춰주는 세상이란다. 지훈의 사건과 박 회장 일가의 비리는 법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그 여파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이 사회에는 무서운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넘어진 약자에게 동정심을 느끼곤 합니다. 그가 이전에 얼마나 악독했든지 간에 그리고 승자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돌립니다. 민주는 의료계에서 수군거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적지 않은 이들은 그가 잔인하다고 옛 연인의 가족을 파멸시키고 죽음과 감옥으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소셜미디어의 댓글을 우연히 보면서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남편 대신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처럼 매일 비소에 중독되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타인의 삶을 구경하며 성인군자인 척 판단하는 무심한 관객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해명글을 올리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싸워 그의 공정함을 되찾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저를 말렸습니다. 그는 제 컴퓨터를 끄고 저를 발코니로 데려가 바람을 쐬게 했습니다. 그는 제게 오렌지 주스를 따라주며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옳을 때는 해명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틀렸을 때는 해명도 의미가 없지. 도덕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칼날이 목에 닿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야. 민주는 여론의 폭풍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가장 달콤한 복수는 말싸움이 아니라 행복하고 올바르게 살아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소란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치료를 위해 장기 휴가를 냈고 호기심 많은 동료들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소셜미디어 계정을 닫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오직 가족과 몇몇 진정한 친구들과만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 은둔의 시간 동안 저는 평온의 가치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온 세상의 인정이나 칭송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행복은 남편이 매일 건강을 회복하고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 4개의 벽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적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너무 많이 신경 썼던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적극적인 해독 치료 후 민준의 건강은 기적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간 수치는 안전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피부는 다시 혈색을 찾았으며 마른 기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검진 결과지를 손에 든 날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미소였습니다. 그는 슬픈 기억과 명예에 대한 압박이 너무 많은 대형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집 근처의 작은 개인 종합병원에서 일해달라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월급은 조금 적었지만
대신 밤샘 당직 없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소박하고 느린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일찍 일어나 견과류 우유를 만들고 그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오후에는 그가 일찍 돌아와 발코니에 화초에 물을 주거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저도 고서적 보건일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 풀 냄새가 저녁마다 풍기는 밤 냄새와 어우러져 부활의 특별한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손을 거쳐 찢어진 책들이 치유되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결혼 생활처럼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던 상처 뒤에 이제는 더 두텁고 단단하게 쌓아 올려졌습니다. 주말 오후에는 우리 부부는 손을 잡고 호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꽉 잡고 따뜻하게 해주려 자신의 재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웃고 떠드는 젊은 연인들, 운동하는 노부부들을 보며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이별의 벼랑 끝에 서 있었기에 이제는 가장 평범한 순간조차 금은보화처럼 소중했습니다. 저는 돈이나 명예는 결국 몸 밖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병상에 눕거나 죽음과 마주했을 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집밥을 충분히 먹지 못한 것,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는 더 이상 세상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저만의 영웅입니다.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하려고 모든 영광을 버릴 준비가 된 남자. 자신의 심장과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남자. 제가 진통을 시작한 날은 북부 지방 특유의 눅눅한 날씨 속에서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고통이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찾아와 저는 아무 준비도 못한 채 민준의 어깨를 붙잡고 신음만 내뱉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내를 처음 분만실에 데려가는 어떤 남편처럼 허둥댔습니다. 그는 택시를 불렀고 손을 떨며 아기용품 가방을 들고 계속해서 저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엄격한 감염관리 규정 때문에 민준이 저와 함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며 우리는 두 개의 다른 세상에 나뉘었습니다. 저는 분만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부신 수술등은 제가 거의 아이를 포기할 뻔했던 그 춥고 외로웠던 첫 번째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절망도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바로 저 문 뒤에 서 있다는 것을, 그의 심장이 우리 모자와 함께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가 힘을 주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우리가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험난한 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응애 하는 울음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마저 압도하는 소리였습니다. 제 아이가 붉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제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작은 생명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모든 고통을 씻어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땀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우리 모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저는 벽에 기댄 채 눈이 붉어진 민준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보자마자 그 강인했던 남자가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세게 만지지도 못하고 그저 기념적인 흉터가 있는 검지를 뻗어 아기의 뺨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겨워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안녕, 아가, 아빠야. 와줘서 고마워. 엄마랑 같이 꿋꿋하게 아빠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안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름답거나 화려하거나 고귀한 의미가 담긴 이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평안하게 자라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 이름은 거친 풍파를 겪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투르게 아이를 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이 생명의 씨앗을 지키기 위한 운명에 대한 승리. 1년 후, 가을이 되어 노란 햇살이 황금빛으로 물든 나무들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와 민주는 안이를 데리고 유진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지는 도시 외곽의 완만한 언덕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스치며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미련이나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과거의 슬픈 장을 진정으로 닫고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유진의 묘는 구석진 곳에 있었고 차가운 묘비 주위에는 이미 잡초가 드문드문 자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어머니는 다른 나라로 떠나 더 이상 찾아와 돌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잡초를 뽑고 묘 위에 흰 국화 한 다발을 놓았습니다. 그녀가 대학 시절에 좋아했던 꽃이었죠. 묘비 사진 속의 유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야망과 질투에 더럽혀지기 전에 찬란했던 청춘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옹알이를 하는 안이를 안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영정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증오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하늘의 구름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책망하기보다 동정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그림자를 팼다가 결국 소유욕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녀는 돈, 명예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 행복해지기 위해 내려놓는 법을 몰랐습니다. 편히 쉬어 유진,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평온했습니다. 이번 생에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졌지만 이제 모든 빚은 갚았어. 저 세상에서는 너만의 평안을 찾길 바라. 우리는 잠시 그곳에 서서 향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라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주는 제게서 안이를 받아 안고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가자, 여보, 아기 배고프겠다. 우리는 등을 돌려 걸었습니다. 차가운 묘지와 어두웠던 어제를 뒤로하고 우리 앞에는 햇살 가득한 오솔길이 활기찬 도시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을의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흙과 하늘의 향기, 아이의 전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하나를 앗아가면 다른 하나로 채워줍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무너지지 않을 용기만 있다면 우리 앞날이 어떨지는 모릅니다. 돈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고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지금처럼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다면 어떤 폭풍우도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더 찬란하고 평온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서연과 민준 부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끝났지만 용서의 힘이 주는 여운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